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유통 마케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회계 데이터를 기초로 유통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회계라고 하면 이제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여기 남아있는 거 다 숫자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제 회계는 재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보자면은 매출액 분석이 가장 옳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많겠지만 이제 조사를 통해서 얻는 이제 숫자적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데이터, 재무 활동과 관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유통 마케팅 조사 과정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사 과정의 순서다. 뭔가 그러면은 우리가 실행 평가가 늘 마지막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행평가 마지막에 오는 친구들 일단 두고요. 4번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맨 처음에 내용 보니까 조사 목적 정의가 제일 먼저 오네요. 자, 그 다음에는 조사 설계 실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조사 실시를 하려면 조사 설계를 해야지 실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계가 실시보다 실시가 설계 앞에 있는 친구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2번 지우고요. 자, 5번 더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설계하고 실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이 먼저냐, 전략 수립 및 실행이 먼저냐인데, 자, 전략 수립 및 실행, 이 실행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결과 해석을 한 거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목적 정의 후 조사 설계를 시작하고요. 설계한 것 바탕으로 실시를 하겠죠. 그리고 얻어진 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해석한 뒤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게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아래 글 상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의 하나이다. 불확실한 특정 문제, 특정 기술의 개발 가능성, 새로운 소비 패턴의 출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수요를 예측한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해서 모은다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염두에서 봐두시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각 기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추세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했었던 거를 계속 시간에 따라서 반복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보니까, 자, 우리 전문가 의견을 되풀이한다. 델파이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델파이 하면은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게 델파이 기법. 그래서 델파이 전문가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확인한다. 자, 요거 다행히도 여기 시계열 분석 친절하게 나와 있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일정한 간격을 설정해서 동일 현상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 월, 주, 일 등으로 기간의 간격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확산 모형 방법. 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신기술. 자, 다 새로운 것들이죠. 이 새로운 것들이 사회를 구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평가되어 가는지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확산 모형 방법이다. 그래서 확산 모형은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례 유추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추법이죠. 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유사한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샤프를 만들려고 하는데 샤프랑 제일 비슷한 게 연필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 연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샤프 만들 때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고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49번 보겠습니다.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땡땡은 기업 내부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자,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며, 자, 고객이 뭘 느끼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떠한 상용 과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 경영의 핵심을 말한다. 자,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뭘 느끼고 어떤 가치를 느끼고 어떤 이유로 인해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지, 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즉, 고객 중심 경영의 핵심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로열티 프로그램, 자, 이 충성도 프로그램이죠.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지 파악을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고객 마일리지 프로그램. 자, 이것도 고객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들을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리고 고객 불만 관리. 자, 여기서 지금 불만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었죠. 그리고 공유 가치 경영. 자, 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비슷한 말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네모 상자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답은 5번 전사적 고객 경험 관리다. 고객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고객 중심 경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상품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판매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자, 이게 맞는 내용이 있죠. 올바른 판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번 판매 활동은 크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과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활동을 나눠준다. 자, 맞는 말이죠. 3번 인적 판매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비해 고객 1인당 접촉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인적 판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인적 판매다, 특징이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과거에는 전략적 관점에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는 영업을 중요시하였다. 하였으나 판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판매를 빠르게 달성하는 기술적 판매만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 이게 틀린 말이죠. 자, 우리 유통관리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은 이제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객 관계보다 잘 파는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그냥 빨리 파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자, 이미 뉘앙스적으로 틀렸다라고 이제는 느끼시면은 참 공부가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사회는 고객과의 관계, 이 친밀도가 매출에 큰 영향이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51번 영업사원의 역할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업사원은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개발, 확보하고 접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2번 영업사원에 대한 보상체계는 성과에 따른 커미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죠. 우리 커미션 영업사원에게 많이 제공되죠. 3번 다른 직종의 업무에 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거의 사업자, 개인 사업자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건을 가지고 위촉직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영업사원이 확보한 고객의 정보는 회사의 소유물로 동료 영업사원들과 협업을 위해 자주 공유한다. 자, 여기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뭐냐면은 자, 영업사원들이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려면은 일단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협업을 위해 자주 공유한다. 굉장히 뭐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고객 정보에 대한 뉘앙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고객 정보는 개인 정보죠. 그래서 공유하면 안 돼요.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자, 이 개인 정보는 그래서 잘 관리되어야 하므로 영업사원보다는 회사, 기업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 정보가 회사에 공유되는 건 사실이지만 동료들과 공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거는 심한 경우 고속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2번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객 관계 관리 CRM의 중심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CRM에 대해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보면 좀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죠.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파악합니다. 그 혜택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요. 자, 즉 고객 관리가 곧 수익성 극대화다라는 것의 시작이 CRM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RM의 핵심은 고객의 수요나 요구,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의 이익 극대화지만 고객을 위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극대화된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신규 고객 확보 및 시장 점유율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이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것은 시장 점유율 증대가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고객을 위해서 일단은 이것을 최선을 다하자. 고객 만족을 끌어내면은 매출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것은 신규 고객 확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기존 고객의 만족도,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목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 신규 고객 확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가격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기억. 제조업체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가 가격을 책정하게 하여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상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한 가격 정책. 자, 가격을 유통업체가 선택을 하네요. 자, 니은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서 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주는 기존의 할인 판매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가격 정책이다. 자, 사실 니은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 할인 판매 폐단을 근절한다. 엄청 싼 건데 비싸게 해놓고 저희 막 100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90만 원에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나오는 게 바로 오픈 프라이스 정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오픈 프라이스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가격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좀 몇 개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이로우 프라이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로우, 하이 높고 로우 낮음이죠. 그래서 비싼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싸게 팔아서 소비자들의 시선과 이목을 끌려는 할인 행사 전략이 하이로우 프라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EDPL도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에브리데이 싼 값으로 팔겠다라는 저가 전략으로 수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여 고객을 유인한 다음 방문한 고객에 대한 판매를 증진하고자 하는 가격 결정 방식은,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진짜 자주 나왔어요. 정답은 3번 로스리더입니다. 우리 로스리더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끼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싼 상품들 몇 개 앞에 깔아놓고 여기 되게 싸다 라고 들어오게 난 다음에 들어와서 물건들을 사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다이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이소 물건이 다 싼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도 싼 제품들이 있기는 많긴 많죠. 그래서 우린 다이소에서 물건 사면 다 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로스리더 가격 결정 덕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포획 가격 결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주제품이 필요한 부속 품목, 이 종속 품목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면도기는 1,000원인데, 면도날이 2,000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면도기 싸다고 샀는데, 면도날 없으면 못 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포획 가격 결정,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두 개 동시에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단수 가격 결정법은 진짜 마지노선의 가격이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8,900원입니다 라고 44,900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깎을 만큼 깎았어요. 원래 35,000원인데 진짜 100원 더 뺐습니다. 더 이상 못 내려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단수 가격 결정법이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예로 드는 게 이 선풍기는 선풍기는 좀 너무 비싸네요. 자, 이 냉장고 100만 원대입니다 하고 가가지고 우와 싸네 하고 왔는데 199만 원이에요. 자, 이런 게 단수 가격 결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단품 관리 이론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품목별 진열량을 판매량에 비례하게 하면 상품의 회전율이 일정화되어 품목별 재고도의 수평적인 감소가 같아진다는 이론. 자, 진열량이랑 판매량이 비례한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물건의 회전율이 잘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얘기는 뭐냐? 요 얘기가 바로 욕조막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조에 물이 차 있는 만큼 물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욕조마개를 뽑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게 평평하다, 뭐랄까 균일하게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수평적인 감소가 같아진다 라는 얘기가 이제 욕조마개 이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풍선 효과 이론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를 꾹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가 푹 들어가죠. 근데 여기 푹 들어간 대신 전체적인 부피는 넓어지겠죠. 즉 풍선은 눌러도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부피는 그대로다. 한 곳의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데 문제가 생긴다는 게 풍선 효과 이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카테고리 관리 이론은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토대로 같이 협동하여 카테고리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이론이고요.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함께 협동을 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파레토의 법칙 자주 나오죠. 80% 결과물이 상위 20%에 의해 생산된다. 소수가 다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VIP 마케팅, 고객 로열티, 고객 충성도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채찍 이론 그렇죠? 자, 채찍 이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상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공급 사슬장 하루에 고객 주문 정보가 상위로 전달되면서 정보가 왜곡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소비자가 나 이 물건 사는 이유가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라고 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정보가 왜곡되는 거야. 이 소비자들이 초코 마시면 다 좋아한대. 그러니까 또 올라가니까 그럼 초코 좋아한다고? 그래, 그럼 초코 아이스크림 만들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와전이 되는 게 채찍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채찍 이론을 만들지 않게 하려면은 소비자의 정보가 잘 전달되어야겠죠. 그래서 각 유통 주체마다 각각의 수요 예측을 공유를 해줌으로써 이 채찍 이론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6번. 소비자의 구매 동기는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와 긍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려는 동기로 나누어진다. 아래 글상자 내용 중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이 부정적인 상태와 긍정적인 상태 한 번만 이해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문제의 제거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 문제의 회피, 발생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불날까봐 사는 소화기, 이런 것들이 문제의 회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불충분한 만족이에요. 현재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한 불만족이죠. 내가 쓰고 있는 이 냉장고가 너무 작아. 그래서 불충분해요. 만족감이. 그래서 살 수 있는 거고요. 이 접근과 회피 추구하는 거죠.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장단점을 보완하겠다. 그리고 재고 소진, 사용 중 물건을 다 썼을 때, 즉 나의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부정적인 상태 제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긍정적인 상태 추가하는 거죠. 이거는 자, 감각적인 즐거움, 사용의 즐거움 느끼기 위해 지적 자극,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사회적 안정, 제품 사용 구매로 얻는 사회적 안정, 즉 요거는 우리 흔히 말해서 가심비라고 하죠. 자, 사실상은 쓸모없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걸 삼으로써 즐겁고 행복하고 이 물건이 귀엽고 하면은 내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 상태 추가는 우리 가심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니까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기억 볼게요. 자, 새로운 브랜드의 사용 방법을 습득하고 싶다. 자,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내가 뭘 또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부족함 없이 사용하기에 미리 구매해내려 놓다. 이거 문제의 회피죠. 자, 그러면 니은은 일단 부정적인 상태 제가 맞고요. 니은 없는 거 지울게요. 자, 기억은 틀렸으니까 기억도 지워야겠네요. 자,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디귿 볼게요. 제품 사용 과정에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자, 이거 가심비죠. 가심비는 뭐다? 긍정적 상태 추가라고 했죠. 디귿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한번 다 볼게요. 자,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싶은 동기, 긍정적 상태 추가죠. 미음, 당면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 자, 이거 부정적 상태 제거를 하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바로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57번. 상품 믹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내용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1번. 상품 믹스란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요거 맞는 말일까요? 자, 요거 맞는 말입니다. 상품 믹스는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집합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2번. 상품 믹스는 상품 계열의 수에 따라 폭이 정해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상품 믹스는 평균 상품 품목의 수에 따라 그 깊이가 정해진다. 자, 요 지금 폭, 깊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상품 계열은 폭과 연관이 있고 상품 품목은 깊이와 연관이 있다. 지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상품 믹스에 상품 계열이 추가되면은 상품의 다양화, 경영 다각화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 아까 2번 보니까 상품 믹스는 상품 계열의 수에 따라 폭이 정해진다라고 했죠. 그럼 상품 믹스의 폭이 넓다라고 하면은 상품이 다양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추가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 같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폭은 상품 계열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상품 믹스의 상품 품목이 증가하면은 상품의 차별화 정도가 약해지게 된다. 자, 일단 틀린 내용이죠. 자, 왜? 상품 믹스의 상품 품목의 수에 따라 우리 깊이가 정해진다라고 3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품 차별화의 정도가 더 강해지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상품 믹스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잘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58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상자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소매업 변천이론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변천이론 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지겨울 만도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소매업자가 도입기, 초기 성장기, 가속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야, 이런 게 있었나 싶지만 일단 볼게요. 거쳐 진행한다는 이론. 자, 니은은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업체에서 전문화된 좁은 제품의
소매업태로 변화했다가 다시 넓은 제품 구색의 소매업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자, 니은 뭔가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거 우리 뭐 있죠? 아코디언 이론 아니면 수레바퀴 이론 두 개가 있었죠. 둘 중 하나라고 일단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억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자, 도입기, 초기 성장기, 가속 성장기. 초기 성장기, 가속 성장기 나눴지만 지금 성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 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나눌 수 있는 거 뭐죠?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죠. 그래서 요거 보니까 수명주기 이론 들어가 있는데 아코디언 이론이구나 해서 3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변천 이론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죠. 자, 소매 아코디언 이론. 자, 소매점은 시간이 흐르면 전문화된 한정 상품의 소매 형태로 진화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진화를 한다. 자, 니은에 나와 있는 설명. 자, 제품 구성이 넓은 소매업태에서 전문화된 소매업태로 갔다가 다시 넓은 제품 구색을 갖춘 소매업태로 변화해 나간다. 자, 이게 소매 아코디언 이론의 정석이죠. 자, 변증법적 과정. 요거는 정반합 떠올려 주시면 돼요. 바로 정반합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백화점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존의 점포들이 있었겠죠. 백화점 생기니까 와, 우리 어떡하냐? 하지만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점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포가 기존 점포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백화점과 신규 점포와 어느 정도의 비슷한 경쟁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정반합의 역할을 해 나가며 각각 진화해 나간다 라는 게 이제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매 수명주기 이론. 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죠? 자, 도입기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성숙기에 들어오면서 경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과 이익 감소로 쇠퇴기에는 이제 탈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 한번 볼게요. 자, 진입 단계는 최저가격, 최저가격, 최저비용, 저마진, 저서비스 요렇게 저저로 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고로 행진했다가 다시 저저로 갔다가 다시 고고로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빙글빙글 돈다라는 게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었죠. 그래서 요거 차이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점포 내 레이아웃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순서로 가장 잘 나열된 것은. 자, 우리 레이아웃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먼저 상품 배치 결정을 하는 게 옳겠죠. 상품 배치 결정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게 할 건지 고객 동선을 결정해 줘야 돼요. 자, 4번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팔 건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판매 방법을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열용 기구들을 배치를 해주셔서 레이아웃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60번.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소매점의 포지셔닝 전략으로 옳은 것은. 기억 볼게요. 자, 더 높은 비용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시장 크기는 작으나 수익률은 매우 높다. 자, 더 높은 비용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니은. 자, 미국의 니먼 마르크스, 섹스피프티 애비뉴, 영국의 헤럴드인가요? 자, 백화점의 포지셔닝 전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기억에서 사실 제일 큰 힌트가 나왔어요. 자, 더 높은 비용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온 보니까 많다 두 개 들어가 있는 걸로 뭐 간단하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얼폴 모얼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더 비싸게 팔아서 더 이익을 내겠다. 더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 우리도 이익을 얻겠다라는 게 모얼폴 모얼이고요. 자, 그럼 모얼폴 레스는 타사와 동일한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하지만 우린 더 싸게 팔 거야.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좋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기업에는 안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same for less. 자, 같은 제품이에요. 타사와 같은 제품을 팔지만 우리는 훨씬 더, 여기서는 추가되죠. 훨씬 더 싸게 팔겠다. 그래서 요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서로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61번 보겠습니다. 소매점에 대한 소비자 기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는 문제는 천천히 읽어보면 돼요. 자, 1번. 입지 편리성을 판단할 때 소비자의 여행 시간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니, 가까워도 차가 막히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소비자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 소비자의 쇼핑 여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파악하는 게 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부터 정답이 나와 버렸네요. 그래서 2번 맞는 내용도 한번 쓱 읽어볼게요. 자, 점포 분위기는 상품 구색, 조명, 장식, 점포 구조, 음악 종류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자, 맞는 말이고요.
3번 소비자는 상품 구매 외에도 소매점을 통해 친구나 정보 획득 같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쇼핑 가서 요즘 물가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는 것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4번 소비재는 소비자의 구매 노력에 따라 편의품, 소매품, 전무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렇죠. 편의품, 소매품, 전매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자, 5번 신용정책, 배달, 설치, 보증, 수리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의 점포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같은 물건이라면 서비스가 더 좋은 데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왔네요. 자, 62번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에 대한 판촉 유형 중 가격 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격 할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유통업체에 대한 판촉이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일정 기간 동안 유통업체가 구입한 모든 제품의 누적 주문량에 따라 할인해 준다. 자, 요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요거는 우리 수량 할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유통업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유통업체가 판촉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물건을 많이 사면 많이 할수록 할인을 많이 해준다 라는 게 이제 수량 할인 개념이고요. 3번까지 볼게요. 유통업체로 하여금 할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자, 이것도 판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싸게 느껴지니까. 자, 4번까지 봐야겠네요. 자,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며 비정기적으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가격 할인을 해야지 항상 가격 할인을 하면 그거는 그냥 뭐 소비자 권장 가격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점포 레이아웃의 형태로 옳은 것은? 봐야겠죠. 기억, 기둥이 많고 기둥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도 점포 설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니은 통로 폭이 동일해서 건물 전체 필요 면적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슈퍼마켓 점포 레이아웃에 많이 사용된다. 자, 기억보다는 니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통로 폭이 동일하다. 자, 통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레이아웃은 우리 격자형 레이아웃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니은 가지고 사실은 뭐 1번 격자형 레이아웃을 또 바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선택할게요. 자, 기둥이 많고 기둥 간격이 좁아요. 자, 그러면은 통로 확보나 이렇게 좀 약간 걸거치는 게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격자형 레이아웃을 사용하면은 우리 진열 기구들도 잘 깔 수 있고 통로 확보도 잘 할 수 있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격자형 레이아웃은 결국 공간 활용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 기억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형 레이아웃이란 진열 기구들이 직각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및 안전 관리가 용이하고 통로에 반복적으로 상품을 진열하면 유리하고요. 공간 이용 효율이 좋죠. 그리고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억에 또 비용 절감이라고 또 있었네요. 자, 격자형 레이아웃이 확실하죠. 자, 자유형 레이아웃은 뭐냐? 자, 진열 기구 비품이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품 진열 공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당 판매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자유형 레이아웃의 특징이다.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고요. 자, 충동 구매와 자유로운 쇼핑을 유도하려는 이점이 있어요. 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서 헤매게 되다 보면서 내가 사려고 하지 않았었던 물건도 보고 이것도 싸네 하면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겠죠. 자, 이런 자유형 레이아웃은 우리 패션 지향적 점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루프형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건 뭐냐? 자, 통로를 통해서 고객의 동선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동선을 내가 억지로 사실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고객들이 이렇게 오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 안쪽까지 고객을 유입하려고 하는 레이아웃 형태로 대형 매장이나 의류점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4번 보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 CLV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고객 생애 가치라는 거 먼저 정의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특정한 고객이 어떤 기업에 기여한 수익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내가 여기다 돈을 얼마나 부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 생애 가치는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백화점을 이용한 고객들을 평가하는데 더 용이하다. 자, 요거는 맞다라고 볼 수 없겠죠. 우리 인터넷 쇼핑몰에 우리 VIP 얼마 더 사시면은 저희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훨씬 많죠. 근데 그 등급이 그 진입 장벽이 백화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요거는 백화점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과 기업 간의 정성적 관계의 가치이므로 수치화하여 측정하기는 어렵다. 자, 이거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죠. 자, 우리 1번 봤을 때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사면 기록이 100% 남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금으로 사고 현금 영수증 안 하거나 뭐 또 선물 받은 상품권으로 하면은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 고객 생애 가치는 최대한 수치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치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 점유율에 기반하여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정확히 추정할 수 없어요. 이 고객이 분명히 나한테서 샀는데, 우리 기업에서 사갔는데 사간 기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추정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자, 4번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이 일생 동안 구매를 통해 기업의 기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자, 이게 고객 생애 가치의 정의가 맞겠죠. 자, 그리고 5번은 굳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유통 경로상의 수평적 갈등의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수평적 갈등이라는 것은 유통 경로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가로로 되어 있는 갈등이죠. 그래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매상의 불량 상품 공급에 대한 소매상의 불평. 자, 도매상이랑 소매상이랑 싸워요. 이거는 수직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번 납품업체와 납품업계 위반에 대한 제조업체의 불명. 자, 이것도 서로 다른 경로에 있잖아요. 그건 수직적 갈등이고. 자, 3번 소매상의 무리한 배송을 요구했던 택배업체. 서로 둘이 하는 게 다르죠. 이것도 수직적이고. 자, 4번 제조업체가 저걸 제때 보충할 유통업체 갈등. 자, 이것도 수직이네요. 5번 다른 딜러가 차량을 너무 낮게 책정했던 동일 차량 회사의 딜러의 불평. 자, 딜러들끼리 싸웠죠. 유사한 업무들을 하고 있거나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평적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66번. 유형별 고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뭘 말하는지 뭘 물어보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드는 거는 읽어보면 풀 수 있다. 자, 1번. 고객이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2번. 이탈 고객은 이탈리아 고객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이탈 고객은 기업의 기준에 의해서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 고객이다. 자, 그래서 우리랑 연을 끄는 곳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 고객은 조직 내부의 가치 창조에 참여하는 고객으로서 기업의 직원들을 의미한다. 자, 요것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고객은 기업의 직원들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비활동 고객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도 향후 자사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고객을 말한다. 자, 요거는 비활동 고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비활동 고객이 구매 이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구매한 적은 있는데 보니까 안 살 것 같아. 계속 정기적으로 몇 번 사다 마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 싫어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상태의 고객을 비활동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내용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가망 고객까지 볼게요. 가망 고객은 현재 고객은 아니지만 광고, 홍보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말한다. 즉 가망 고객은 잠재적 고객을 말한다 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7번 보겠습니다. 점포 설계의 목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면 되겠죠. 1번 점포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소비자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자,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근데 요거는 점포 설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포 설계의 목적에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이게 아예 전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뉘앙스가 어려운데 이 점포 설계의 목적이라고는 어쨌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점포 설계 목적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2번. 점포는 상황에 따라 상품 구색을 변경을 수용하고 각 매장에 할당된 공간과 점포 배치의 수정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자,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게 잘 설계하는 것이 점포 설계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3번 점포는 설계를 시행하고 매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자, 그렇겠죠. 자, 어느 정도 수정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적정선이라면은 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좋겠죠. 4번 점포는 고객 구매 행동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된다. 자, 그렇죠. 이것도 점포 설계 목적에 들어가야겠죠. 5번 점포는 사전에 정의된 포지셔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은 점포의 설계는 상권상의 소비자들에 따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연령이나 성별, 소비력 등을 조사해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정확히 보면은 이 상권상에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즈만 충족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겠다라는 욕심은 버려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유통업체의 업태 간 경쟁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업태 간 경쟁은 뭐죠? 유사 상품을 팔지만 서로 다른 상이한 소매업체 간의 경쟁 구조죠.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이나 대형 전문점 이런 것들을 이제 업태 간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소비자 수요의 질적 다양하다. 자,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재래시장은 대형 전문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소비자 수요가 이제 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전문점이나 재래시장들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업태 간 경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2번 생활 필수품 범위의 확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는 건 똑같은데 필수품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업태 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자, 3번 정보기술의 발달. 마찬가지죠. 정보기술의 발전 사실 모든 분야의 경쟁을 야기시키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얻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품목별 전문 유통기업의 등장이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과일만 파는 유통기업이 있고요. 과일만 옮겨주는 유통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야채를 옮겨주는 유통기업이 있어요. 자, 그럼 둘 다 신선식품이니까 배송하는 방법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잘 돼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뭐 우리가 휴지를 배송해주는 유통업체다 하면 유통업체는 똑같으나 그 둘이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어디는 시설이 더 좋아야 되고 어디는 시설이 좀 안 좋아도 그냥 옛날 차에 실어서 옮겨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유통업체끼리의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품목별 전문 유통기업이 등장하면은 이거는 업태 내 갈등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그래서 유통관리사는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응용해서 적용해서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할 때 토시를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8번 품목별 전문 유통기업의 등장은 업태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매장 내 상품 진열의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품들 간의 조화. 자, 이거 당연하죠. 우리 진열을 하는데 조화롭게 진열을 해야겠죠. 자, 2번 점포 이미지와의 일관성. 자, 우리 점포는 뭐 야채를 파는데 갑자기 막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팔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진열하면 안 되겠죠. 제가 또 고려해 줘야 되고요. 자, 개별 상품의 물리적 특성. 자, 이것도 점포 이미지 일관성과 비슷하겠죠. 자, 뭐 전자레인지 파는데 막 옆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갑자기 옆에서는 막 운동기구 팔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개별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 섞여버리겠죠. 자, 4번. 개별 상품의 잠재적 이윤. 자, 이 이윤의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진열할지 방법이 당연히 다르겠죠. 싼 거다 그러면 어디 놓을 거고 비싼 거면 또 어디 놓을 거고 이렇게 위치가 당연히 진열 위치가 바뀌겠죠. 자, 5번. 보유한 진열 비품의 활용 가능성. 자, 보유한 진열 비품의 활용 가능성은 진열 방법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자, 진열 비품이 뭐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서 요거는 가로로 놓고 이 물건은 세로로 여기밖에 못 놓겠네. 이런 거는 솔직히 상품 진열 방법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상품 진열 방법이라면 어떻게 좀 더 소비자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구매욕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 뉘앙스의 이 친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진열 비품에 대한 활용성은 진열 방법을 다 결정한 후에 이제 고려해주면 되겠죠. 자, 이 비품을 여기다 써서 이렇게 진열하면 되겠다. 이렇게 고민할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0번. 안에 글상자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상품 관리 시 품목 구성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기업과 니은의 설정이 있다. 자, 기업은 취급 가격의 범위를 말하는데 최저 가격부터 최고 가격의 폭을 의미한다. 니은은 중점 두는 가격의 봉우리를 지칭하는데
고급품의 가격대, 중급품의 가격대 등 땡땡 가운데 몇 가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 우리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뭐 상품 폭, 깊이, 가격, 마진, 프라이스 라인, 프라이스 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이 문제를 우리 공부를 안 한 상태라고 한번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취급 가격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은. 자, 그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범위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을 영어로 해봅시다. 프라이스죠. 자, 그러면 범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라인 아니면 존이겠는데, 라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직선, 직선화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프라이스 존이라는 영어를 쓰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니은도 한번 볼게요. 가격의 봉우리를 지칭하는데, 자, 고급품의 가격대, 여러 중급품의 가격대 등, 자, 이 기억 가운데 몇 가지를 설정한 것이다. 자, 그럼 몇 가지를 설정한다? 자, 설정한다라는 단어들이 지금 여기 별로 없죠. 자, 마진도 아닐 것이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프라이스 라인을 선택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프라이스 존일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서 좋지만 프라이스 존과 라인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드려야겠죠. 자, 이 프라이스 존은 가격의 고저로 높낮이죠 분류한 범위를 우리는 가격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 존은 결국 가격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대별로 나눈 것을 프라이스 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범위죠. 프라이스 라인은 고객이 필요로 느낄 만한 분류를 추정하여 가격 폭을 나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냥 내가 쉽게 나눈 거예요. 저희 고급품은 한 10만원 정도 이상 보시면 고급품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중급품은 4에서 5만원 사이면 우리 중급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 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느 선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프라이스 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렵게도 가격의 봉우리를 지칭하는데 고급품의 가격대, 중급품의 가격대, 그리고 프라이스 존이죠. 가격대 가운데 몇 가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가격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스 라인이. 그래서 항상 프라이스 존에 프라이스 라인이 속해진다. 라는 개념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3과목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4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